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체육고등학교 교사 김용주고요. 김용 제이스쿨 S에서 정치와 법 강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회문화 강의를 했고요. 어제 현강 버전으로 김용 제이스쿨 S 홈페이지에 올라갔죠. 오늘은 이제 정치와 법을 하게 될 건데,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치와 법, 뭐야, 화질이 왜 이래? 화질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왜 이러지? 아까 괜찮았는데? 화질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할 말이 조금 많은데, 이 정치와 법이 이번에 좀 상당히 더럽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상당히 이상스럽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 학생들이 정치와 법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말꼬리 잡기. 응? 그러니까 단어 막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쪼잔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좀 중간중간에 해설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2025학년도 9월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까기에 바빴네요. 어쨌든 9월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이 9월 모의고사 점수가 크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와 법에서 상당히 쪼잔한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했던 것들을 상당히 기반을 삼아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점수를 수능 때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화질이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자, 한번 일단 봐볼게요. 정치를 바라보는 갑을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자, 학교 동아리에서 명칭변경을 둘러싼 회원들 간의 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한 것도 정치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갑은 뭐예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죠? 집단현상설의 입장이 되는 거죠. 얘는 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권력행위만, 국가 차원의 권력행위만을 정치라고 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을은 뭐예요? 얘는 좁은 의미의 정치 해서 국가현상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갑의 관점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되겠고, 을의 관점, 좁은 의미는 이거 정치로 보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과정 역시 국가 차원의 권력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좁은 의미의 정치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다음 갑과 달리 을의 관점, 그러니까 좁은 의미는 시민단체 환경운동을 정치로 본다. 바뀌었죠.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원수의 외교활동을 정치로 보죠. 모두가 국가원수의 외교활동을 정치로 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으면은 이거를 넓은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적인 일만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본다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 상황을 정치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고, A, B가 실질인지 형식인지 일단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A. A는 뭐예요? A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고, 당연히 B는 뭐예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B는 정의에도 합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럼 선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아요? 틀리죠? 자,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적정한 균형, 이거 상당히
그 실질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적정한 균형이 여기 키워드죠. 이제 범죄와 형벌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적정성의 원칙 있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B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B가 아니라 A가 합법적인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가 있죠. A와 달리 B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자, 다시.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완전히 비문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A나 B 모두가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법치주의는 전부 다 뭐냐면은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죠? 법치주의. 그 중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내용도 중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A와 B 모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겠죠. 자, 4번. B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형식적 법치주의는 위헌법률 아니죠? 바뀌었죠? 자, 그리고 A와 B 모두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법권에서 딱 만든 이 법률에 의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행정작용이나 사법작용이. 그지?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는 거니까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본다. 이게 법치주의 둘 다 맞는 것이 되겠죠.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A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래요. 국가 내적 권리이고, 그렇다면 뭐가 있겠어?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보면은 대표를 선출하고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A래요. 자, 그럼 A는 뭐겠어요? 참정권. 해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뭐, 설명 따로 해줘야 되나? 사회권, 청구권, 자유권이나 평등권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다음. 정부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국과 울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갑부터 한번 보죠. 자, 갑국. 총선 결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대요. 여기서 딱 느낌이 오죠. 대통령제라는 게.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라는 게 가능하려면 이건 대통령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쐐기를 박아주죠.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는 각국의 행정부래요. 자, 그럼 얘는 대통령제. 반면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핵심 공약이었던 이게 통과되었고 대립되던 가운데 땡땡부 장관도 법률안을 가결을 하기 위해서 한 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얘는 당연히 의원 내각제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왜? 강요와 의회 의원의 겸직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있어서. 자, 한번 보죠. 자, 1번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을국의 국민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로 선출한다? 이거 아니죠. 의회 의원을 뽑으면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거지.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은 헌법에 규정된 굳이 따지면 바뀌는 게 맞는데 이런 성격은 갑국이 훨씬 더 어마무시하죠. 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는 있긴 있지만, 그죠?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쉽게 막 뒤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죠? 의원 내각제는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정치적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게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제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임기 보장이 더 잘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맞죠? 의원 내각제의 대표적인 국가 영국. 영국은 국가 원수 왕, 행정부 수반 총리. 대통령제의 대표 국가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이죠.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갑국과 을국 모두, 이거는 당연히 갑국이 빠져야 되겠죠.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는 의원 내각제에만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이 문제가 화딱지가 제대로 난 문제예요. 이거 좀 어이가 없어요. 나 이 문제 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져갈 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항을 수능에서 처음 낸 게 아니라 9월 모평에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능에서 바로 냈으면 이거는 사실 평가원이 잘못한 거지. 그렇지만 9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낼 거다 라고 선전포고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나름 양반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한번 보면 헌법재판소는 갑이 항소심 계속 중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해의 사건에 적용되는 자, 항소심 계속 중이고요. 이 땡땡법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미안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 항소심 계속 중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해 사건에서 이런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일단은 헌법소원 심판, 여기서 헌법소원 심판은 뭐예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죠. 자,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가 있어요? 일단 재판이 계속 중이었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 위헌 여부가 해서 이 땡땡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한편 땡땡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에 형의 집행이 종료됐어요. 그 을은 하트라고 표시를 할게요. 을은 이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절차에서 을은 땡땡법보다 법정이 가벼운 형법 적용이 적용돼서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게 확정이 됐어요. 징역 2년. 그러니까 원래 뭐였어요? 원래 2년 6개월이었는데 형의 집행도 끝났는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자, 그러면은 몇 개월이 날라가요, 지금? 지금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을은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에 형사보상을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땡땡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헌법소원은 뭐겠어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자, 그래서 이 조항은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니라 이 조항을 가지고 하기로 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진짜 시간 끌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있던 게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막 타임어택을 시키려고 조금이라도 더 읽게 하려고 넣어놓은 막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쨌든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이거에 대해서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땡땡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자 보세요,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이 조항이 이렇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그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해주세요 라고 갑이 법원에 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그거에 대한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기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각을 했으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했겠죠. 어쨌든 그 신청에 대한 항소 법원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지. 심판 대상은 뭐야? 이 법률이죠. 땡땡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같은 경우에 을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맞는 말이네요. 네모네모 조항이라는 공권력 작용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니은 맞는 말. 여러분 디귿에서 상당히 헷갈렸을 거예요. 디귿이 문제야.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형사보상법 세모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우리가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었어요. 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기본권 침해인데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예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디귿이 틀리냐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그렇냐면 자기에 의한 기본권 침해일 때만 과잉금지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서 뭔가 막 조치를 했고, 또는 사법부, 법률, 뭐 여기서 이런 규정이 있었고 이렇게 하라고 조치를 내렸고 이래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만 과잉금지 원칙을 따지는데, 자 여기 보면은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규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뭔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얘가 직접적으로, 국가가 뭔가 직접적으로 해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이게 과잉인지를 판단을 하지만 이건 하지를 않았잖아요. 하지를 않아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서 디귿이 틀리고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과연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의문점이 들면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 6번으로 넘어가죠. 뒷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A. 보면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극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인 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 자유민주주의 그쪽은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생존과 안전을 배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여기서도 모르겠으면 계속 읽어보면 돼요.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정의로운 경제 질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뭐예요? 복지국가의 원리죠. 자, 그럼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거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아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요. 지금 발음이 안 좋아요, 지금. 아침 4시간 동안 계속 강의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이게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사회권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뭐 국민주권, 자유민주, 여기 평화통일, 여기 이제 그 국제평화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7번.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 A에서 E까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현행 헌법에서는 A에 대한 B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A의 비상조치권, 그럼 A는 뭐겠어요? 대통령이겠죠. 를 폐지하고 대통령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긴급명령권을 A에게,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
B가 A의 긴급명,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B의 통제가 있으니까 B는 당연히 뭐겠어요? 국회가 되겠네요. 자, 여기 읽어보면 또 나와요.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국회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C, 뭐예요? 국무총리. 해임 의결권, 해임 권인권으로 바뀌어서 국회의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사법과 관련한 큰 변화는 D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D, 헌재겠죠.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등장을 했으니까요.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E가 명령, 규칙,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E는 뭐죠? 대법원이죠. 이 위에서 헌재를 못 찾았어도 밑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D에게 부여했다. 헌재라는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면은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맞나요? 이거는 국무총리가 가지는 거죠. C가 가지는 거고. 2번 국무총리는 이거는 당연히 A만 가지는 거죠. 대통령만. 2는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지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D에 이건 맞네요.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풀고 나서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을 별로 하지 못하고 풀고 나서 급한 마음에 바로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점들을 막 긁어주기 위해서 바로 온 거라서 살짝 더 버벅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는 헌법재판소의 장. 이 동의권이 아니죠.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임명 동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D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장. A, C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거는 소추를 의결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국회가 되는 거죠. 얘는 탄핵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쓱 넘어가고. 자, 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르바이트 고용을 했어요. 갑을 병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4세니까 얘는 15세 미만의 아이예요. 을은 연소 근로자예요. 병은 18세니까 이제 그 연소 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예요. 보시면 되겠죠? 자, 갑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미성년자 역시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을은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누구예요? 갑이죠. 15세 미만의 아이는 원래는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이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했었죠. 을이 근로계약 내용대로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을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자, 여기서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일요일 휴일이잖아. 휴일에 일을 하니까 휴일 근로 50% 가산이 맞지. 보세요. 우리가 정치와 법에서는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로계약서상 휴일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일하고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휴일은 근무일입니다. 해서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된다? 아니죠. 얘는 미성년자긴 하지만 18세 이상이니까 연소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병과 합의하여 병이 매 근무일 22시까지 2시간 더 근무하게 하더라도 근무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죠. 여기 보세요. 지금 6시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2시간 더 해봤자 8시간입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죠. 자, 다음. 자, 가나다를 한번 볼게요. 가의 사례로
직권을 남용한 이 친구를 임기중에 그 상실을 시켰대요. 이거 뭐야? 주민 소환. 그리고 이 땡땡 도의회라고 하면은 광역지자체죠. 광역지자체의 뭐야?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자, 광역지방의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보면은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네요. 나는 주민투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벌레가 많네요. 자, 다의 사례로는 이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대요. 주민 발안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땡땡군 의회에게 했다라고 하니까 얘는 지방의원이에요. 기초지방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는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중선거구예요. 중선거구제. 그렇지만 이 중선거구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초지방의원에서만 이 중선거구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니은은 얘는 땡땡군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맞아요? 맞죠. 지방의원이잖아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고 이거를 집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죠. 디귿, 다. 주민 발안을 통해서 주민은 지방자치법의 재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정에 걸린 겁니다. 지방자치법, 법률이죠. 여러분, 이 주민발안제도는 조례를 개정, 폐지, 할 수 있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주민발안이에요. 지방자치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 단계가 아닙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가와 나 모두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 4번. 자, 이거 표분성 문제죠. 자, 법과 정치의 표분성 문제이고 이거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자, 1인의 대표자를 지금 선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A, B, C, D가 있는데 D가 가장 연장자이고 D, C, B, A 순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나이 많고 그 다음 이렇다라는 거죠. 유권자는 총 100명이고요. 변함이 없고 유권자는 집단별로 동일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0명 전체가 A에게 투표하고 20명 전체가 B에 투표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자료일은 투표 결과이고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를 한번 보면 T시기는 단순 다수제로 했네요. 단순 다수제로 했는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했대요.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보죠. 20명 투표했고요. 20, 10이니까 30명 투표했네요. 51에서 80이니까 30명. 얘는 20명이 투표를 했네요. 자, 단순 다수 대표제인데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대요. 그럼 여기서 연장자 누구? C. 그래서 T시기에는 C가 당선이 됩니다. 그죠? 자, 다음. T 플러스 1시기에는 지금 결선 투표제예요. 결선 투표제. 그지? 근데 이럴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대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봐요. 20명, 20, 40이죠. 30이고요. 10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과반의 수가 1차 투표 때 나오질 않았네요. 2차 투표로 가야 돼요. 근데 2차 투표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보죠. T시기 선거에서 C가 대표로 선출되었고요. T 플러스 1시기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C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지 않아요? 결선 투표에 B랑 C가 올라가요. 그럼 얘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가 다 C를 지지해봐. C가 당선되는 거예요. 답이 너무 쉬운 데 있었어요. 바로 원래는 이 정도 풀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머지 다 한번 해설해보죠.
T식과 T 플러스 1식의 당선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그럼 T식의 C였으니까 얘는 B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죠. T 플러스 1식이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의 득표수는 최소 70표일 것이다. 최소 70표예요? 아니지. 최대 70표죠. 이거 되시죠? 자, T식이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 플러스 1식의 대표 결정 방식은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 아니죠. 바뀌어야 되겠죠. 결선 투표하면 2번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한 건 아니죠. T 플러스 1식의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이거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얘도 바뀌어야 되겠죠. 얘는 과반의 그 지지를 얻어야 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과반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대표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다음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이 뭐 이렇대요. 폐기물, 자기 소유 고정장에서 나온 폐기물, 오염된 토지, 을에게 매도했어요. 정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갑이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갑이 이렇게 방치함으로써 토양의 오염을 유발한 채 행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A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기본 원칙 중에서 A는 뭐예요? 과실책임의 원칙이죠. 자, B는 뭐예요? 아닙니다. 갑은 해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우려가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A에 따르면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가 인정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거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죠.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다른 그겁니다. A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칙입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맞죠. 3번 B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 병존, 이거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이건 계약 공정의 원칙이고 B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B는 개인의 소유권 행사,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로서 얘도 역시 B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A와 B 모두 근대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건 A는 아니죠. B는 맞긴 하지만.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거는 3가지였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 자, 그리고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계약 공공정의 원칙, 이 3가지였으니까 얘는 A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12번. 자, 얘도 이제 상당히 계약과 관련해서 정신머리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죠.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한 승마장 및 그곳의 말 전부를 을이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승마장을 소유하고 있고 얘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마장뿐만 아니라 말까지. 그러니까 공작물에 대해서도 소유자, 점유자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동물에 대해서도 소유자, 점유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은 그 말 점유하고 있는 을은 병과 승마 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병과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체험하는 거 했대요. 이때 정은 을의 직원이래요. 을의 직원으로 승마 체험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병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병은 을이 진행하는 승마 체험 중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말의 발굽에 휘어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얘를 피해 입힌 거죠. 한편 병의 친구 무는 이거 구경하고 있었대요.
무 였다 써볼까요? 무는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승마장 관람석의 보존 관리상의 하자로 관람석 일부가 무너져서 이랬대요. 그러니까 말이 얘를 손해를 입혔고, 또 뭐냐면은 그 승마장이 있죠. 얘가 얘를 손해를 입힌 상황인 거죠.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정은 병에게, 정이 지는 게 아니죠. 계약은 누구랑 누가 있어요? 을과 병이 있어요. 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을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을은 점유자니까 그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동물의 점유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특수불법행위를 지지를 않죠. 획일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의 관리 보존사항에 하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상당히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을 경우 이런 특수불법행위를 지지 않아요. 을은 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특수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이 소유자잖아요. 이제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죠. 얘가 승마장 점유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얘가 책임이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소유자인 갑이 무과실 책임으로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병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이 정에 대한 선임 감독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특수불법행위는 지지 않죠. 면책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무 어딨어? 무가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 손해를 전부 배상받았다면, 재산적 손해랑 정신적 손해는 완전 별개잖아요. 그죠?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았더라도 위자료는 뭐예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A.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열국가 간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본다. 상호의존, 국제사회 협력, A는 자유주의. 자, B. 국가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다. B는 현실주의. 국제사회는 정글이야 라고 보는 게 현실주의가 되는 거죠. A. 자, 자유주의라고 해서 강제력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한다고 봅니까? 아니죠. 자유주의든 현실주의든 우선 중앙정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선생님 UN은요? 그건 중앙정부가 아니라고요. 국제기구일 뿐이에요. 자, 2번 A는 자유주의는 모든 국가들의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대응을 강조한다. 답은 2번.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자. 근데 만약에 평화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애가 있다면은 평화 계약을 맺은 우리 모두가 그 새끼를 집단적으로 린치를 하자라는 게 자유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A가 강조하죠. 얘도 A네요. 얘도 A만입니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묶음 문제예요. 묶음 문제인데 저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한 번에 분석을 하고 한 번에 이걸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우선 갑은, 자, 갑이 있어요. 갑 13살. 아이고, 꼬맹이네, 꼬맹이. 그치? 스마트워치를 사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에 땡땡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기로 결심하고 판매글을 게시했대요. 이 게시글을 본 23살 을은 미성년자임을 알았어요. 잘 기억하시고 갑과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갑은 위 매매 계약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갑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 갑은 변심하여 돈만 챙길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면 이겨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갑에게 속은 이 사람은 50만 원을 송금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거죠. 자,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거 사기예요, 사기. 사기 쳤어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교감 선생님이 잠깐 왔다 가셨네요. 자, 사기를 친 거고. 뭐 해야 될지 갑자기 까먹었네. 자, 사기를 친 거고. 그죠? 충격이 가시지가 않네요. 자, 이 밑에를 읽으면 되겠죠, 이제. 갑은 을에게서 받은 돈으로 땡땡 스마트워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병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구매했대요. 자, 그러니까 병이 또 있는 거죠, 병이 이제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병이 얘도 지금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어요. 이번에는 병이. 아까는 얘가. 그리고 병 역시 미성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병은 갑에게서 받은 돈으로 정이 운영, 뭐가 이렇게 많아. 정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고가의 헤드폰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이래서 병은 성인이라고 믿은 정은 이런 걸 판매했대요. 그러니까 35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신분증 위조했어요. 자신은 성년자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편 을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갑의 사기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병의 사기 및 병도 사기쳤잖아. 이것도 확인을 했대요. 병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자, 이제 슬 보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갑이 사기쳤잖아. 또 반대로 이 법정 대리인도 역시 취소할 수가 있죠. 얘는 이제 의사 능력이 책임 능력이 없는데 했으니까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를 표시를 처리할 수가 없죠. 알면서 했잖아요. 알면서 했으니까. 그치?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유효죠. 일단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쳤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아닙니다. 이거는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자,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답을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제가? 와, 내가 미친놈인가 보네요. 자, 아까 제가 처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답은 2번이 맞는 것이고,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아까 교감 선생님이 오신 거에 대한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머리가 없네요, 지금. 자, 이게 왜 취소할 수 없어요?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5번. 정은 병의 법정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 여부에 대한 확답 청구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얘는 신분증을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회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답을 촉구할 권리조차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다. 자신을 성년자라고 믿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이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취소권은 배제되게 되고, 취소권은 이미 배제되기 때문에 정이 취소할 건지 확답을 촉구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 자, 이거 다 지우긴 좀 그러니까 얘만 한번 지우고 슥 해보죠. 자, 가봅시다. 자, 갑의 영령을 고려했을 때 갑은 13살이죠?
검사는 갑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형사 미성년자예요. 만 14세 미만이에요. 검사한테 갈 일이 없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가겠죠. 검사에게 가는 거는 14세 이상의 소년들만 가게 되는 거죠. 갑과 병 모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둘 다 사기쳤잖아요. 사기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년법상 갑, 병 역시도 지금 14세 이상이긴 하지만 검사가 너는 소년부로 가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라. 라고 하면은 그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디귿. 검사가 병을 기소하여 병에 대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갑도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갑은 갑이 사기당했으니까요. 맞죠? 맞겠어요? 자, 기소하면 형사재판이잖아요.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피고인과 검사죠. 그러니까 갑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검사 대 피고인의 싸움이니까요. 그러니까 병과 검사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자, 리을. 병의 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자, 병의 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병에게도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잖아요. 병의 부모는 갑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 맞죠? 물론 이 병이 뭔가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병의 부모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근데 그때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 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법 행위니까요.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이 없다라는 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쉬운 문제, 쉽지는 않았지만 좀 나름 나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정치참여집단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아라.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A의 공천을 받았대요. A는 당연히 뭐겠어? 정당. 자, B는 뭐겠어? 지역상인들이 개발이익을 위해서 모인 B래요. 자신들의 이익, 특수이익을 위해서 모인 이익집단이 되는 거죠. 자, C는 뭐겠어? 공익 추구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대요. 시민단체가 되는 거죠. 자, A는 말이 돼요, 이거? 이거는 국회에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국회랑 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정당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연히 달라요, 기관이. B는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답은 2번이죠. 그렇잖아.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모두가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계속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민주주의 한계, 대표의 실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C.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는 뭐예요?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국회라던가 이런 실제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가 되는 거예요. 산출도 안 되지, 얘는 투입을 담당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데이빗 이스턴의 정치 과정론 우리 공부를 했었으니까 다들 알고 있죠. 자, C. 시민단체와 달리 B. 이익집단은 정책이 달리가 틀리고 않는다도 틀리죠. 전부 다 정치사회화 기능을 담당하죠. A와 B 모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A만 지죠. 오케이? 얘네는 공천을 하니까. 그지? 다음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A가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래요. 이때 병이 적절한 사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병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위해를 방해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로 했대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지. 그지? 자, 그 다음 B. 갑은 B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래요.
자, 이거 이해는 일단 되죠?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을 받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입니다. 얘 같은 갑. 그래서 이거는 정당행위잖아요.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는 뭐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C. 딸의 아버지가 딸의 생명에 뭐 위해할 수, 이건, 예? 이거 봐야죠. 자, 친구의 새 휴대폰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손괴한 사건이래요. 자, 우리가, 얘는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죠. 우리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한 그것도 죄로 인정을 하지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과실은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떨어뜨려서 손괴한 사건, 재물손괴죄로 막 신고할 거예요? 과실로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실제로 고의성이 없다면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이거는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B가 되어야 되겠죠. B는 위법성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이거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죠. C. 구성요건 해당성.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에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합치된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계 기억해 볼까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이 순서로 우리가 범죄 성립을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책임과 구성요건 해당성 모두 행위자가 아닌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건 A는 아니죠. A는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 C가 인정되지만 C,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거는 정당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는 B가 조각되는 거죠. 우리 그 정당행위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업무로 인한 행위, 뭐 이런 것들. 업무로 인한 행위, 뭐 이런 것들.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러면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조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얘도 상당히 쪼잔한 문제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갑은 을을 폭행했어요. 전치 3조의 4항에 폭행을 했습니다. 을은 갑을 고소하였고 폭력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사는 갑을 기소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했습니다. 자, 병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병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었어요. 그래서 검사는 구속된 병을 기소하였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해서 병이 항소하였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분석 끝. 확인해보죠. 갑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경우 2년 동안 그 선고가 실효돼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갑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면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을 때 면소가 되는 거죠. 선고유예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을은 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죠. 배상명령 제도는 뭐예요? 민사소송을 따로 하기에는 내 돈도 아깝고 거시기하고 이러니까
이 형사소송 지금 하는 거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바로 그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배상명령은 국가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나한테 가해한 가해자로부터 받는 거니까 아예 뒤에는 틀린 말이죠. 배상명령 제도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제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3번. 병에게 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나 이 문제 때문에 또 화났었어. 자,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로 병을 직접 신문한 후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였다. 맞았네요? 틀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보면서 기가 차가지고 그냥.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법관이 영장 실질심사를 해가지고 직접 신문하면서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빼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와 법이 원래 이렇게 막 쪼잔한 지저분한 과목이 아니었는데 화가 납니다. 1심 법원. 1심 법원은 병에게 교정시설에 수용되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는 형을 선고하였다. 징역을 했잖아요. 징역은 노역에 부과가 되죠. 노역이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틀린 거고 병은 항소심 계속 중에 보석을 통해서 석방될 수 있다. 그죠? 아직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 중에서 이 보석금을 내면은 보석을 통해서 이 구속에서 이제 석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분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얘도 화딱지가 나는 거야. 얘도 시간을 끌기 위한 아주 거시기한 거예요. 이제. 자, 한번 보죠. 영화감독 갑이 있어요. 갑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갑의 생애가 어쩌고저쩌고. 소설가 A의 친생자인 갑. A의 친생자인 갑은 B의 도움으로 영화감독이 될 수 있었다. B는 영화감독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데 A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홀로 갑을 키우다 B와 법률혼을 하였답니다. 자, 그러니까 A도 원래 남편이 또 따로 있었겠죠? 이분은 사별한 다음에 B랑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한편 갑은 을과의 이혼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을과 이혼을 했나봐요. 을과 이혼으로도 하였다. 을과 갑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걷다가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갑의 자녀로는 병이 유일한데 병은 을과 정의 혼인 중에 출생자. 을과 정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친양자로 입양되었다. 자, 병이 있었는데 얘가 친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끊어졌죠. 을과는 아직 있습니다. 을과는 아직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갑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A의 사망과 병의 사망 이후부터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A가 먼저 사망하고요. 병도 사망합니다. 병이 그 다음에 사망을 해요. 자, 이런 상황. 그래서 갑은 사망 전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가 사망했을 당시에 을과 병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있죠.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을과 이혼하면서 병의 친권자로 결정된 건 갑이긴 한데 친권만 갑에게 있을 뿐 여전히 을과는 그 친자 관계가 지금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정이랑은 끊어졌어요. 을이랑은 그런 적이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과 을 사이에서 낳은 병, 그리고 을은 갑과 같이 결혼을 했고, 그런데 병이 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것은 을과 병의 뭔가 딸과 그 자식과 어머니 간의 관계는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병이 갑으로
갑의 딸이나 자식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정과의 자식 관계는 끊어지게 된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병이 사망했어요. 병의 사망으로 정은 병의 상속인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친자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갑의 사망으로, 이 다음에 갑이 사망을 하잖아요. 갑의 사망으로 B는 갑의 상속인이 된다. 아직 몰라요. 이 사람이 얘를 양자로 입양했는지 이런 거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불간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죠. 갑과 을의 이혼이 확정된 때부터 병은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게 아니죠. 친양자 입양을 했을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병의 사고 당시 을은, 병이 사망했을 당시의 을은, 사고 당시의 을은 병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아니죠. 이미 이혼은 이미 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혼이 먼저 이루어졌고 친권이 갑에게 왔잖아요. 이게 다 친권이잖아요. 친권 지금 갑에게 있고 을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권을 가질 수가 없죠.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은 제3자를 이롭게 해도 해롭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법원이 있대요. 자, A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구속을 한대요.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구속한다. A는 조약. 제3극을 구속할 수 없잖아요, 조약은. 그래서 A의 당사국이 제3극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제3극이 이를 서면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제3극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위 협약에 따르면 A의 규정이, 그죠? 이 협약에 따르면은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A 규정이 법적 확신이 부여된 일반적인 관행인 B. 법적 확신이 부여된 일반적인 관행인 B. B는 뭐예요? 국제관습법이죠. 제3국을 구속할 수 있지. 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체계를 비준한 A가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죠. 법률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조약은. 그지? 그 와중에 정식 조약만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지지 좀 중요하지 않는 조약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죠. 자, 국제기구는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이 되더라도 A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있죠. 국제기구도 조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B. 국제관습법은 재판 준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그죠? 여기가 쉽네요. 이거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죠. 힘이 없어요. 미국한테 뭐 배상이라 하면 미국이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국제관습법은 조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충적 법원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똥짜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거의 동등한 그런 그 법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약의 규정이 비로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아니죠. 국제관습법은 제3국을 모두 그거 할 수 있어요. 구속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확신이 부여된 일반적인 관행인 국제관습법은 제3국에게 뭐 이런 조약이 따로 필요 없이 제3국에게 거시기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모든 해설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사회문화를 했고요. 오늘 이제 정치화법을 했는데 사실 사회문화는 어제 그 현장 강의이다 보니까 조금 총평을 하지 못했는데 사회문화는 상당히 무난하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수능에 나올 법한 충분한 난이도로, 그러니까 6월 모평이 너무 쉬워가지고 9월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난이도로 1등급 것이 한 42에서 45 정도, 45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나올 정도의 아주 괜찮은 난이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치화법은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저분해. 지저분하게 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하게 사설 모의고사처럼 내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등급 컷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 보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고요. 저는 이번 해설 강의를 맡았던 김용재 E스쿨 S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전북체육고등학교 교사 김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